건설사만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동네에 아파트 짓는 공사 현장 있으시죠? 한번 가보세요. 타워 크레인이 하늘 한가운데서 팔을 벌린 채 멈춰 있습니다. 콘크리트 믹서 위에 빗물이 고여 있고 안전모가 가드레일에 걸린 채 바람에 흔들려요. 인부들이 사라졌어요. 20층까지 올라간 시커먼 철근 골조 위에 파란 방수포만 퍼덕퍼덕 소리를 냅니다. 밤에 지나가 보면 더 섬뜩해요. 불 하나 없이 뼈대만 서 있거든요. 전국에서 이 풍경이 늘어나고 있어요. 건설사가 하루 한 곳 반씩 문을 닫고 있거든요. 2025년에만 610곳, 63빌딩을 지은 건설사, 76년 역사의 건설사까지. 한국전쟁도 IMF도 버텼던 회사들이에요. 맞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고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PF가 100조였는데 지금은 정확히 2배, 200조입니다. 근데 이게 건설사에서 끝나는 문제라면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이 200조짜리 시한폭탄에 도화선이 5개 달려 있는데 마지막 5번째가 여러분의 전세금입니다. 자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전세 보증금,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 전부 영향권이에요. 도화선 5개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여러분 자산을 지키는 방법까지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종합건설 폐업 610곳, 2005년에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입니다. 하루 평균 한 곳 반씩 문을 닫고 있어요.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건설 현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레미콘 차가 드나들고 망치 소리가 울리던 곳이에요. 오늘 아침 출입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내일은 옆 동네 현장도 같은 꼴이에요. 모레도요. 이게 매일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2020년에 4곳, 2021년에 1곳, 2023년에 127곳, 2025년에 610곳, 4곳에서 610곳으로 불과 4년입니다. 바짝 마른 숲에 불씨 하나 떨어진 것처럼 산불이 번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름을 한번 보시죠. 신동아건설, 시공능력 58이에요. 서울 여의도 63빌딩, 다들 아시잖아요. 그 건물을 지은 회사입니다. 2025년 1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대저건설, 경남에서 2위 업체, 1948년 설립이에요. 76년 역사거든요. 한국전쟁도 버텼고 IMF도 버텼어요. 76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있었겠죠. 그 회사가 2025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위기길래 이 회사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삼부토건은 부채 비율이 838%예요. 2024년 말 403%에서 반년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빚이 자산의 8배라는 뜻이에요. 이건 회사가 아니라 빚덩어리죠. 상위 10대 건설사도 안전하지 않아요. 대우건설 191%, 현대건설 173%, 현대엔지니어링 225% 올라갑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2년에 82%였어요. 3년 만에 2.7배, 10대 건설사 중 4곳이 200%를 넘긴 상황이에요. 태영건설은요, 시공능력 16위예요. 2023년 12월에 3조 원대 PF 부실로 워크아웃을 신청했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회사까지 쓰러지면 그보다 작은 건설사들은 버틸 수가 없잖아요. 건설사 하나가 문을 닫으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새벽 5시부터 철근 잡던 일용직, 20년째 레미콘 납품하던 사장님, 점심시간마다 인부 50명 밥 해주던 현장 식당 아주머니, 철근이랑 시멘트 외상으로 넣어줬던 자재 납품업체. 한 곳이 쓰러지면 줄줄이 끊어집니다. 가족이 있고 대출이 있고 아이들 학비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탑승하고 있던 배가 침몰하는데 구명보트는 없는 거예요. 이 건설사들을 한꺼번에 쓰러뜨린 공통된 원인이 뭘까요? 시한폭탄의 정체, PF라는 세 글자입니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름은 어렵지만 구조는 간단해요. 아직 짓지도 않은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비유하면 이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빈 땅에 아파트를 지을 건데 완성되면 비싸게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돈 좀 빌려주세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로 돈을 끌어오는 거죠. 무에서 유를 만들겠다는 약속, 어음인 셈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약속에 돈을 빌려주시겠어요? 집값이 오를 때는 이게 황금 공식이었습니다. 빌린 돈으로 짓고 비싸게 팔고 차액이 전부 이익이니까요.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시행사가 자기 돈을 얼마나 넣었는지 아세요? 고작 5%입니다. 나머지 95%는 전부 남의 돈이에요. 자기 돈 5%만 걸고 95%를 빌려서 도박을 한 겁니다. 이기면 시행사가 다 가져갑니다. 지면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떠안아요. 금융기관이 떠안으면 결국 우리 예금이 깎입니다. 자기 돈 5%로 벌이는 도박의 손실을 95%를 댄 사람들이 나눠 갖는 구조예요. 그 95%가 여러분 돈입니다. 2022년 9월 28일 이 위기에 처음 불이 붙은 날입니다. 레고랜드 사태예요. 강원도가 2,050억 원짜리 보증을 거부한 겁니다. 200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이었어요. 공공기관이 보증을 안 해줬다고 우리도 빼자. 시장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2,050억이 200조짜리 위기에 뇌관을 건드린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3개월 뒤 태영건설이 쓰러집니다. 시공 능력 16위, 3조 원대 PF 부실, 시장에 공포가 퍼졌습니다. 태영건설 규모의 회사도 쓰러지면 하청업체는, 자재 납품업체는,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은요. PF 총액이 얼마냐? 2024년 12월 기준 202조 3천억 원이에요. 200조가 넘습니다. 다행히 줄고 있긴 합니다. 2025년 9월 말 177조 9천억까지 내려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2008년의 1.8배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200조가 어디에 몰려 있느냐? 전체 PF의 64%가 제2금융권에 집중돼 있어요. 캐피탈, 저축은행, 증권사, 은행보다 손실 흡수 능력이 훨씬 약한 곳들이죠. 건설업 위기를 시리즈로 다룰 건데요. 놓치기 싫으시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기까지가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사 몇 곳 망했다. PF가 200조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이 200조가 단순히 크기만 커진 게 아닙니다.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도 넘겼는데 이번에도 넘기면 되는 거 아니냐고. 2008년을 떠올려 보세요. 저축은행 앞에 줄이 섰었죠. 예금 돌려달라고. 부산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뉴스에서 매일 나왔어요. 내 돈 돌려내라. 플래카드 들고 서 있던 분들 기억나시죠? 그때도 PF 부실이 원인이었습니다.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넘기면 되는 거 아니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진짜 차이는 규모가 아니라 구조에 있어요. 그때는 병이 한쪽 팔에만 있었습니다. 저축은행. 거기만 치료하면 됐어요. 실제로 구조조정을 통해 수습이 됐죠. 아프긴 했지만 팔 하나였으니까 감당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캐피탈사에 33조 4천억, 저축은행에 20조 7천억, 증권사에 19조 2천억, 양쪽 팔, 양쪽 다리, 허리까지 전부 퍼져 있어요. 어디부터 치료해야 할지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은행 가서 PF 대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줘요. 주제가 세니까요. 돈이 필요한 시행사 입장에서는 뒷문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축은행이요? 캐피탈이요? 심사가 느슨하다면서요. 그렇게 제2금융권에 돈이 몰렸습니다. 특히 브릿지론이 심각해요. 본 대출 전에 임시로 빌리는 돈인데 이 브릿지론의 80%가 제2금융권에 몰려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얇은 다리 위에 200조짜리 트럭을 올려놓은 겁니다. 2008년에는 다리가 좀 더 튼튼했고 트럭도 한 대였어요. 지금은요, 다리는 더 얇아졌는데 트럭은 2대입니다. 어느 쪽이 더 위험합니까? 20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국민 한 사람당 약 400만 원입니다. 내 식구면 1,600만 원.
여러분, 가족이 모르는 사이에 1,600만 원짜리 빚 보증을 서고 있는 셈이에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정부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실제로 PF 정상화 펀드를 2조 원 넘게 만들었고 부실 사업장도 40% 넘게 정리했거든요. 맞아요.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2조 원으로 200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양동이로 바닷물 퍼내는 격이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심각하다고 느끼시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보이는 위험입니다. 표면에 드러난 것만 본 거예요. 건설사만 망하면 끝이라고요? 다음 장에서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건설사만 망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셨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200조짜리 시한폭탄에는 도화선이 5개 연결돼 있어요. 건설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금융 시스템 깊숙한 곳에 묻혀 있는 진짜 뇌관들.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화선, 서울 외곽으로 나가봅시다. 녹슨 철조망 펜스로 둘러싸인 빈 땅이 보여요. 잡초가 허리까지 올라왔고 빗물 웅덩이에 기름 자국이 둥둥 떠 있습니다. 공사 허가 현수막은 햇볕에 발해서 글자가 안 읽혀요. 이 자리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라고 쓰여 있었을 겁니다. 이 땅을 담보로 누군가 돈을 빌렸어요. 토담대, 토지담보 대출입니다. 이 대출의 연체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32.43%. 3건 중 1건이 연체예요.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겼다고 해볼게요. 그 돈으로 빌려준 대출 3건 중 1건이 갚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잔액이 12조 4천억 원. 대부분 저축은행, 캐피탈사에 몰려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예금이 저축은행에 들어있지는 않으세요? 두 번째 도화선, 저축은행 그 자체예요. PF 연체율이 2022년 2.74%에서 지금 17.96%로 뛰었어요. 3년도 안 돼서 6.5배, 전체 연체율도 8.99%,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2014년이 어떤 해였는지 기억하시죠? 저축은행 사태로 수십 곳이 문을 닫았던 때거든요. 그때와 비슷한 수치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금감원이 2025년 4월에 저축은행 PF 대출을 사실상 중단시킨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도화선, 여의도로 가봅시다. 증권사들이 건설 프로젝트에 보증을 섰어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인을 한 겁니다. 그 보증 규모가 19조 2천억 원이에요. 메리츠증권 한 곳만 7조 6천억, 하이투자증권이랑 다올투자증권은 자기 자본 대비 90%를 걸었습니다. 자기 돈의 90%를 날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감당이 되겠습니까? 네 번째 도화선, NPL 파킹 논란이에요. 저축은행들이 부실 채권 1조 4천억을 처리했다고 발표했어요. 장부에서 깨끗이 지웠다고요. 다만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자기 자회사입니다.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긴 거예요. 처리했습니다. 보도자료는 나갔는데 돈은 그대로 건물 안에 있습니다. 상처에 반창고만 붙여놓은 겁니다. 다섯 번째 도화선, 분양받고 2년째 기다리시는 분 계실 거예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 입주 예정일.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시공사에 전화하면 확인 중입니다만 반복합니다. 현장에 직접 가봤더니 인부 몇 명이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어요. 완공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게 신탁사 책임 준공 실패예요. 부동산 신탁사가 아파트 완공을 책임지겠다고 보증을 섞거든요. 주요 7개 신탁사 142개 사업장 중 43곳이 기한 내 준공에 실패했습니다. 30%. 약속하고 돈을 받았는데 10곳 중 3곳이 못 지킨 겁니다. 소송만 13건, 청구액 3,454억 원. 여러분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그 공사를 보증한 신탁사가 이 목록에 있을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토담대 32% 연체, 저축은행 10년 만에 최악, 증권사 19조 보증, NPL, 장부 돌려막기, 신탁사 10곳 중 3곳 실패.
이 5갈래가 금융 시스템 전체에 연결돼 있어요. 건설사만의 문제라는 생각, 이제 바뀌셨죠? 이 균열들이 이미 현실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을까요? 건설 현장에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 이야기를 잠깐 멈추겠습니다.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하던 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매일 새벽 5시, 아직 어두운데 안전모 쓰고 현장에 나갑니다. 콘크리트 타설하고, 철근 잡고, 여름에는 헬멧 안에 땀이 고이고, 겨울에는 장갑 낀 손이 고봐요. 저녁에 돌아오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버텼습니다. 아이 둘 학비 내야 하고 대출 갚아야 하니까요. 어느 날 아침에 현장에 나갔더니 출입문이 잠겨 있어요. 건설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현장 소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회사가 법정 관리 들어갔습니다. 전화 한 통에 20년이 끊어집니다. 어쩌겠어요. 나이가 몇인데 다시 시작해요. 분노도 아니에요. 슬픔도 아니에요. 체념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025년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4만 6천 명이에요. 26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26년 전이면 IMF 직후예요. 그때만큼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계세요? 2024년 5월부터 15개월 연속 감소예요. 한 달도 쉬지 않고 일자리가 줄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예요. 건설 일용직이요. 2002년에 243만이었어요. 지금 92만, 3분의 1 토막입니다. 1967년 이후 57년 만에 최저예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도 없었던 숫자입니다. 안전망 없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줄마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이 있을지 모르는 분들이 지금 일 자체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집은 어떨까요? 전국 미분양이 약 6만 8천 가구입니다. 다 지어놓고도 안 팔리는 악성 미분양만 2만 7천에서 2만 9천 가구. 이 악성 미분양의 85%가 지방에 집중돼 있어요. 서울은 집이 없어서 난리인데 지방은 다 지어놓고 안 팔려서 난리. 같은 나라 맞습니까? 이미 분양받고 입주를 기다리시는 분들은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하자 피해 구제만 709건. 하자 보수 거부율이 42.9%입니다. 10명이 신청하면 4명 이상이 거절당해요. 하자 보수 신청하려고 전화했더니요. 해당 건설사 부도 처리돼서 접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해결률은 45.3%, 절반도 안 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분양받았는데 건설사가 부도 나서 공사가 멈추고 입주가 밀리고 하자가 생겨도 고쳐주지 않는 겁니다. 열쇠를 받기도 전에 문이 잠겨버린 셈이에요. 이 숫자들 뒤에 가족이 있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모은 사람들입니다. 그 성실함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미 터진 겁니다. 문제는요, 아직 안 터진 게 남았다는 거예요. 이 위기의 마지막 고리, 그게 여러분의 전세금과 아파트에 직접 연결됩니다. 건설사가 무너진 자리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모델하우스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먼지 쌓인 미니어처 모형 위에 조명만 깜빡이고 있어요. 분양 상담사가 빈 책상에 앉아 폰만 보고 있습니다. 전화기는 하루 종일 안 울려요. 밖에 걸린 분양 현수막은 한쪽이 떨어져서 바람에 찢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멈추고 있어요. 주택 시장에는 4가지 선행 지표가 있어요.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이 4개가 순서대로 움직여야 집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4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어요. 2025년 인허가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2.7%, 2008년 이후 최저입니다. 착공 마이너스 10.1%, 분양 마이너스 14.1%. 3가지 선행 지표가 동시에 2자릿수 감소라니 이게 정상으로 보이세요?
이게 왜 무서운 건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씨를 안 뿌리고 있는 겁니다. 씨를 안 뿌리면 2, 3년 후에 수확할 게 없잖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착공을 안 하면 3년 후에 입주할 집이 없습니다. 위기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방 인허가가 마이너스 21.9%, 수도권 마이너스 4.9%인데 지방은 5배 가까이 더 급감한 거예요. 서울은 올라가고 있고 지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엘리베이터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집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죠. 이 200조짜리 위기의 마지막 고리가 여러분의 전세금이라고. 전세금이 얼마세요? 2억? 3억? 맞벌이 하면서 10년 넘게 아끼고 아이 학원비 줄여가면서 외식 한번 참아가면서 모은 돈이잖아요. 그 돈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그 건물을 지은 건설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가 무너지면 시행사도 같이 흔들립니다. 시행사가 흔들리면 전세보증 체계까지 위험해져요. 여러분의 전세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양받고 기다리시는 분들은요, 내 아파트 짓던 건설사가 문을 닫으면 공사가 멈춥니다. 입주가 밀리고 하자가 생겨도 고칠 사람이 없어요. 한 가지 더 무서운 변화가 있습니다. 부동산 앱을 켜보세요.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가 늘어난 거 느끼셨을 거예요. 2021년에 43.5%였던 월세 비중이 2025년에는 63%까지 올랐어요. 전세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세금 모아서 내 집 마련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 그 사다리가 걷어지고 있어요. 이건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폭탄을 해체할 수는 없지만 폭발 반경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전세로 살고 계시거나 분양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지금 폰을 꺼내보세요. 5분이면 됩니다.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뭐예요? 내 아파트 짓는 건설사가 부도나면 어떡하냐는 거잖아요. 확인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시공능력 평가 검색하시면 건설사별 순위가 나옵니다. 여기서 순위만 보시면 안 돼요. 부채 비율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200% 넘으면 주의, 400%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삼부토건이 838%에서 무너졌잖아요. 경고 신호는 이미 나와 있었던 겁니다. 미리 확인했다면 대비할 수 있었어요. 다음 걱정은 전세금이죠. 내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답은 딱 하나예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 서울보증보험, 이 두 곳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줘도 보험사가 대신 줍니다. 가입 여부 확인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으로 바로 조회 가능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 전세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빌라나 다세대, 오피스텔은 가입률이 낮습니다. 지금 보증보험 없이 전세 사시는 분 계시면 오늘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마지막으로 분양을 알아보시는 분들,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해당 사업장의 PF가 어디서 나왔는지,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리돼 있는지, 책임준공 확약이 돼 있는지, 신탁사 책임준공 미이행률이 30%라고 했잖아요. 분양 광고에 적힌 준공 예정일을 그냥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정부는 뭘 하고 있냐고요? PF 정상화 펀드 2.1조 원 조성, 부실사업장 40% 정미, 2027년부터 자기자본 비율 20% 의무화,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다만 200조짜리 위기에 2.1조 해체 도구입니다. 정부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시공능력 순위, 부채 비율, 전세 보증 보험, 이 세 가지를 오늘 확인하시면 여러분은 이미 대비를 시작한 겁니다. 같은 단지에 살아도 결과가 달라요. 보증보험 확인하고 갈아탄 사람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모르고 지나친 사람은 소송 중입니다. 차이는 5분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지나칩니다.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 시한폭탄은 터질까요? 해체될까요? 정부가 PF 구조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자기자본 비율을 5%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돈 5%로 95%를 빌리던 그 구조, 근본부터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부실 사업장도 395곳에서 236곳으로 40% 넘게 정리했어요. 이건 긍정적이죠. 하지만 이미 뿌리지 않은 씨앗은 자라지 않잖아요.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잖아요. 이건 구조 개혁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수도권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서는 분양 추첨에 수십 대 1이 몰려요. 집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같은 시간 지방 도시 분양 사무소에는 불이 꺼져 있어요. 다 지어놓고 안 팔려서 난리입니다. 같은 나라 맞냐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착공이 줄었다는 건 2,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서울은 이미 집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공급까지 끊기면 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은 정반대예요. 미분양은 쌓여 있는데 인구는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악성 미분양의 85%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고 했잖아요. 지방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혹시 중국 부동산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헝다그룹 부채가 460조 원이었어요. 한국 PF가 200조이니까 규모로만 보면 절반이죠. 하지만 구조가 달라요. 중국은 건물 한 채가 무너진 거예요. 한국은요,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에 금이 간 겁니다. PF라는 도관을 통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충격이 전이되니까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왜 그런지 이제 아실 겁니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어요. 중국처럼 시장에 맡기지 않고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에요. 도화선이 타는 속도와 해체하는 속도, 이 둘의 경주죠. 이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죠. 200조짜리 시한폭탄에 도화선이 5개라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 5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다. 토담대, 저축은행, 증권사, NPL, 신탁사.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죠? 위기는 항상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폭탄이 터지기 전에 준비한 사람에게만요. 시공능력 순위, 부채 비율, 전세보증보험 5분입니다. 그 5분이 여러분 자산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공사 현장을 떠올려 보세요. 하늘 한가운데 팔 벌린 채 멈춰있는 타워 크레인, 바람에 퍼덕거리는 파란 방수포, 불 하나 없는 시커먼 골조. 3년 후에 그 자리에 아파트가 서 있을지, 방수포가 그대로일지, 그건 여러분이 오늘 확인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급절벽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수도권과 지방이 정확히 어떤 갈림길에 서게 되는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놓치기 싫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